네, 정말 정치는 그렇게 소탐 대실하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한반도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돼버려 있는 이 상황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저처럼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또 우리 의원님이 계십니다. 금요시사계 우리 강철 이빨이라고 하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님 최강 디펜스 코너 우리 이름을 지었어요. 최강 디펜스 코너라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강철 이빨 최강 디펜스 이거 막 아니, 말도 센데요. 부담됩니다. 좀 부담되지만 네. 솔직히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 자, 우선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이나 뭐 내지는 조정훈 시대전환 뭐나 예. 정의당이나 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 이탈표 아니겠습니까? 거의 30표. 아,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물론 투표 때문에 갈렸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지 말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총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뭐 어제 사태야 뭐 너무 많이 보고 들으셨으니까 네, 제가 네, 네. 그거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여파와 또 이 운명인데 저는 이거 정말 제 솔직한 네, 솔직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솔직하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솔직 토크.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태냐가 의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 이게 총선 준비라는 게 이제 만약에 경쟁자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네. 에너지의 80% 이상을 거기 쏟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내부의 80%를 쏟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악화돼서 싸워요? 대표만 향해서? 글쎄.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옛날에 탄핵 당시가 떠오르는데 그때 어제까지 동지였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대선을 같이 치러놓고 이상하게 인수위 때부터 심사가 틀어져 가지고 뭔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탄핵되는데 맨 앞줄에 서 계시더라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봤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참 얘기하자면 또 입이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그 뭐라고나 할까 일종의 어떤 예우가 부족해서 그랬나 아. 또는 노 대통령 스타일이 너무 뻣뻣해서 그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한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왜 튀냐? 네. 또 뭐 혼자 깨끗하냐? 뭐 꼭 이런 식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적인 앙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스타일도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 스타일도. 그러니까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비슷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때 어떤 균열이 생기는 게 지금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잘못 탄핵했다가 오히려 총선에서 그랬죠. 열린 우리당이 아주 대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동영 그때 당대표의 노인 비하 발언만 아니었으면은 더 많이 170석까지도 올라갔겠죠? 가능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과반수. 그래가지고 그 모든 탄핵의 역풍을 극복하고 다시 더 강한 어떤 체질이 강한 당으로 거듭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와중에서 내부 분열을 딛고 일어섰다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지금의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더 처절해야 된다. 더 절망해야 된다. 그래야 혁신이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아주 진짜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어떤 결기 있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기득권을 파격적으로 내려놓는 자기 성찰 혁신을 하는 자세를 보이면 총선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자칫해서
이제 뭐 내부 갈등으로 이게 이제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정확히 한동훈 시나리오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이 원래 이런 걸. 아니 지금 왜 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왜 냈겠습니까? 이런 상황 노리고 내는 건데. 그렇죠. 부결이 되면 방탄, 가결이 되면 내부 분열. 이렇게 해서 꽃놀이패. 네. 이 판에 아주 고약한 프레임에 민주당이 지금 말려든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민주당의 이 표결의 가결, 부결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본성, 본질과 관련이 있는데 이 당은 지금 50% 이상이 지방질이에요. 문제는 제거를 해야 덩치는 되는군요. 커요. 이 비계 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덩치는 큰데 왜 정의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살도 발라내가지고 뼈다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정반대요. 네. 여기는 50% 이상이 비계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의 그 3대 요구 조건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왜 단식하는가 할 때 그때 항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전이라 항쟁, 그랬어요. 예. 그러면 항쟁에 맞는 전략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대표가 해야죠. 단식을 했으면 네. 그거는 나가 싸우라고 단식한 거거든. 네. 자기가 먼저 몸을 내놓을 테니 니들이 여러분들 같이 나가 싸웁시다. 그러면은 그 앞에 항쟁 본부를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야당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어떤 연대와 협력, 네. 그다음에 우리 항쟁의 길로 나가야 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전부 대표의 단식에 대한 건강 걱정, 그다음에 옆에 와서 눈도장 사진 찍기, 그다음에 뒷줄에 앉아서 며칠 동조 단식 이게 싸움의 전부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애꿎은 대표 단식만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이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진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항쟁의 결기를 보이고 대표께서 단식하시는데 우리가 나가 싸우자. 이렇게 1열, 2열, 3열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부 대표 뒤에 가서 쓰더라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싸움의 내용이 빈곤해지면서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그런 얘기 또 뭐 나와가지고. 자범 취급한다 뭐 이런 게 싸움의 주내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도 다 그런 게 나갔어.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이 어떤 모처럼 마련된 대표의 단식을 통해 가지고 모아진 결기를 그렇죠. 저들의 취약한 지점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국민과 함께 선동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끝장을 보고 허리를 부러뜨려 보자.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전투력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계살로 모아졌다는 이게. 그러는 끄트머리에 22일째 단식하던 시점에서 국회 표결이 붙었는데 네. 아무런 결기도 없고 내가 보니까 경각심이 없던 게 예전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때하고 사실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은 네. 이래서 총선 치르겠냐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민주당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크게 결심하고 목숨을 사실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왜 단식하냐? 근데 이렇게 비웃는 웃음이 처음에 이제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선명해요. 뭐냐면 나는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고 이런 거에 내가 맞서겠다. 내 목숨을 걸고 맞서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나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사실 검찰 때문에 지금 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움직여서 봐라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도 결기를 보여주겠다 항의하겠다 항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도 지역구 가서 표박 관리해야 자기네 그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유력자 만나야지.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오로지. 예. 네. 근데 이게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서초동으로 몰려가든가. 그렇죠. 차라리 그래야죠. 원칙적으로는. 예. 그래가지고 끝장을 보자고 하든가. 검사들하고 싸우든지. 뭘 하든가. 근데 아무런 항쟁이 없었어요. 아무런 투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전략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힘드시겠지만은 저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는 단식을 멈추시고 회복해서 저기 검찰하고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여차하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내가 실존적 투쟁을 감행할 때다. 이런 어떤 그 국면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DJ가 그 청주교도소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그때 사형 선고 받아서 네. 그랬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미국 망명의 길로 바꾸면서 실존적 투쟁의 그 양상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83년 이제 그 저기 뭐냐 4년에 귀국을 하는데 그때 저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네. 7명 가량이 김대중 같이 지지해주고. 그때는 총재였나 뭐 하여튼 망명객을 동행해 줍니다. 네, 맞아요. 그 김포공항에 안기부 의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못 잡아갔어요. 딱 그래서. 입국하면은 바로 잡아가려 그랬는데 네. 미국 의원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감동이 있었죠. 맞아요. 물론 그 뒤로 연금도 됐지만은 네. 그러고 나서 저기 뭐 연금이 풀리고 망월동에 가서 DJ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그 망월동을 처음 가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 광주 5.18 이후로 못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하염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네. 거기에서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만한 명연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드는 나라. 그래서 저기 뭐냐 이 민주주의가 강하고 번영된 나라. 네. 이 영령 앞에서 제가 약속한다 이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투쟁을 갖다가 우리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거는 나의 존재의 투쟁이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위대한 정신은 그런 어떤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런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건 네. 뭐냐 하면은 이건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의 위기입니다. 국민이 이제 그 생존의 나락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어떤 민주당을 초월해서 어떤 시민과 국민과 함께 네. 저기 이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퇴행, 그다음에 민생의 추락을 온몸으로 내가 막아보겠다. 네. 당장 하면서 윤석열한테 저기 귀국하는 즉시 나를 만나 단판을 짓자 말이에요. 네. 그리고 쳐들어가는 듯한 오히려? 무슨, 네, 안 이런 만나주면? 게 이제 실존적 투쟁이고 여차하면 감옥에서도 싸우겠다. 그렇죠. 이제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법원의 구속영장 심리가 또 하나의 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런 논리에 끌려다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법리적 전략적 투쟁을 넘어서 네. 실존적 단계로 이렇게 투쟁의 국면을 바꿔줘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존재를 물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존재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밝히면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저는 이제부터는 점잖게 뭐 소극적으로 투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식을 멈추시고 대신에 민주당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메시지를 내십시오. 우선 탈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입당으로 나를 응원해 주세요. 이 폭거에 싸울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주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검찰이 날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달라. 나를 위해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달라라고 외친 다음에 실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는 한 축에서 움직여주고 본인이 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안이 제대로 된 사안인지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실제 내부적으로 부실하게 보여주고 영장을 쳐서 구속돼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아무리 현 정권에 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해서 맞서 싸우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지금 이 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렇다. 너네들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걸 오히려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실존적 투쟁이라는 거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있기까지 뭔가
딜이 왔다거나 협상이 왔다거나 뭔가 의원들이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행동한 사람들 이름을 낱낱이 오히려 밝혀주는 것도 필요해. 지금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소통, 통합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배신한 사람, 우리 지지자들을 억울하게 만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혀내서 오히려 잘라내야 돼요. 썩은 살을 도려내고 환불의 부위를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알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맞아요, 내부 보조적인 그거지. 거예요. 역시 주적이 있고 주된 전장에서 내가 원하는 판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은 한동훈이 만든 판에서 싸웠어요. 네.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민주당이 큰 상처를 입은 거고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홍이 겪기를 유도하는 게 한동훈 기획 시나리오니까 네. 우리가 그 장단을 다 맞춰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렇죠. 봐요. 바로 판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그런데 이제부터. 그 손자병법의 선승구전. 네. 그러니까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기는 판에서 싸우는 게 위대한 장수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네. 그러지 싸워봐야 이기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무능한 장수고 승률 50% 이하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왜 23전 23승이야? 간단해요.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안 싸웠어요. 아, 그래요? 그거 능력이 정찰 능력이었어요. 네. 항상 정보전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유리한 판이 아니다. 내가 잘하는 곳, 내가 물기를 잘하는 곳. 이러면은 불리한 전력으로도 역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다가 네. 이제 명랑해전에서는 물론 천운이었다. 이렇게 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확실히 내가 이긴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 의지와 네. 확신을 갖고서 항상 그렇죠. 스스로 싸웠거든요. 확신해야죠. 반면에 원규는 7전도까지 가서 지도 참수당하고 조선 수군이 개 고생했잖아요.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냐면 이기는 싸움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싸움. 뭐 홍범도, 박정훈,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이런 확실한 국정농단이고 양평고속도로에서 보듯이 뭔가 이게 국정을 농단한 확실한 주범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싸움들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고 검찰은 실존적 투쟁이다. 이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구속 나의 여부 존재를 네, 건 싸움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되 이제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겠다나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세적으로 싸워야지. 맞아요. 이게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대북 선거 다 수세적인 싸움이야. 네. 공격해 들어오는 거 막기가 바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게 소극적으로 해서 안 돼.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은 잘해봤자 본전이 겨우 이번에. 본전이에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벌 게 없는 싸움이야. 그거는 방어 영역인데 공격 영역에서 싸우셔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기선을 못 잡으면 내년 대선 아이고. 총선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뭐 더 이상 물러설 게 어디 더 이상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싸우고 만약에 정말 이게 부당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혼자서 못 싸웁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라. 그리고 모든 사안은 이제 특검으로 가겠다. 네. 아니 김건희 특검 얘기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겨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통정매매 그거 도이치모터스 얘기한 거. 주가 조작. 예.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그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말은 많고 거리에 플랜카드는 수만 장을 걸었을 거야 아마. 뭐 하겠습니다. 근데 된 게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진짜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걱정도 많이 하는 건데 강원희님께서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 저 입장에서도 남의 당이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입장에서도 남의 당이에요. 네. 네. 본인들 당이니까 본인들이 좀 제대로 싸워주시기를 남의 당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이제 원내대표 사퇴가 나온 처방의 전부인데 그게 끝이에요. 예. 그런데 그 원내대표는 사퇴하든 말든 이제 우리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우리가 전술적으로 패배했다. 네. 그러나 국민 속에 들어가서 이기겠다.
이런 성명이 나오고 오늘 의원들 이제 밖으로 해야죠. 가서 네. 나와서 거리 투쟁 해야죠, 이제부터. 네. 멍석 깔고 이거 해야 될 시점에 보세요. 두고 보세요. 할 것 같아요? 그 좀 결기 나올까? 애매하네. 나올까? 예.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네.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무거워요. 네.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네.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우리 얘기도 하겠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겠습니다.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0일 날 네. 군 검찰에 출석을 해서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대요. 네. 박 전 단장 이제 기소는 뭐 당연히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는데 특검 가능하겠습니까? 특검 자, 그 전에 이 같은 날 수요일 날 7시간 박정훈 대령의 조사가 있던 바로 그날 네.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 예, 압색했어요? 저기 포항으로 내려가서 네. 그 박정훈 대령 수사팀에 있던 광수대장 등 그때 그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람들 네네네. 거기 그 진술을 들었어요. 무슨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네. 지금 제가 취재한 거 이거 뭐 어디 언론에 안 나간 내용인데 중요한 건데요. 예. 그런데 그 저기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가서 이첩했다는 게 항명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때 이첩하고 와서 그 경감, 그 이첩받은 경감 경북경찰청하고 광수대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대. 그러더니 네. 저기 국방부의 검찰단에서 와서 서류 회수해 간다는데 우리도 죽겠다 지금 외압에 받아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거의 울먹이더래. 그래가지고 그 통화 녹취록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봐라 외압이 이렇게 이 들어와서 외압이 검찰단 이놈들이 또 뭐 용산에서 이렇게 압력 넣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확보한 거예요. 외압의 실체를. 그렇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외압 받은 걸 실토하는 내용. 와, 그게 지금 녹취록이 나와 있다고요? 그거 통화 기록이 있대요. 통화 기록에. 녹취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제 공수처에 그 같은 날이에요. 수요일 날 싹 전달됐다는 거예요. 싹 잘라냈다고요? 전달됐다고. 그러니까 요즘 공수처가 그 활약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생각보다 이번에 움직임이 정확하고 단타지만 확실하게 일단 딱 포인트를 잡아. 그러니까 특검은 저기 빨리빨리 저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해보시고 이걸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그 공백을 공수처가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요. 메우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를 계속 욕했는데 오히려 공수처가 지금 효능감 있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같이 손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진술을 다 듣고 갔어요. 최근에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더니 네. 두 번째로 심각성을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 맞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가 느끼는 촉은 뭔가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공수처가 뭔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 차곡차곡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감사원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시끄럽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유 사무총장 때문에 윗분 아랫분이 지금 중간에서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거를 공수처가 지금 잡고 목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 하나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 박정훈 대령 건 이 두 개를 지금 같은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의외로 보십시오. 이런 게 바로 이런 건 이기는 맞아요. 싸움이야. 네, 이런 게 내가 이기는 아까도 싸움이죠. 왜 저기 홍범도, 박정원 뭐 이런 사건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80%가 우리 편이다. 근데 보라고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네. 자 민주당은 이런 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패고 이긴다니까. 민주당 전략이 없는 이긴다니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건 이기는 거.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과를 내시라. 작은 성공의 사례라도 중요하다. 맞아요. 하나씩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런 성공의 에너지를 확산할 때 국민들은 그걸 주목하는 거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국회에서 응답만 해주시면 이 싸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특검이 들어가면 윤 대통령 조사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 연결됐으니까 VAI 용산입니다. 이거 용산 심장부로 치고 들어가는 싸움이야. 이거 네. 바로 들어가요.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김종대 의원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알려주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네. 그 순서까지 알려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 이 사건도 다 민주당 요즘 아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민주당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밀어버리자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이런 거는 예.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예. 지금 본인들이 정확하게 아직도 쓸데없는 이 소탐 대실하느라고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김정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또 뭐 실패했냐 성공했느냐 이게 하면 또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또 이러한 것과는 별개의 또 새로운 변화를 조금 타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성규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 모시고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승규입니다. 네. 오성규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생이시군요. 진주고등학교 성균관대 졸업하시고 민주 서울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 하시고 또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의 부단장도 하시고 서울시에서 비서실장, 뭐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 뭐 이런 등등 또 역임하셨습니다. 우선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라는 게 정확히 뭔지 이 조직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더민주 서울혁신회의를 말씀드리려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먼저 소개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우리 민주당을 당원들의 즉 아래로부터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 그리고 27년 대선까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당원들의 대중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6월 달에 전국혁신회의는 창립을 했고요. 네. 서울혁신회의는 8월 30일 날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 모시고 네.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정우영 교수가 또 이게 또 창립한 예, 예. 거군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또 이제 시작한 모임이기도 하고 당원들의 대중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들의 가장을 적에게 내어주는 이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불가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특히 이제 부결표를 던진 국회의원들과 달리 가결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임을 그동안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얘기로는 박강원 원내대표도 뭐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동그라미님을 비롯한 여러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도대체가 민주당은 왜 이러느냐, 민주당은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본인들을 지지해 주는데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오로지 공천에만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거냐, 무도한 정부와 싸워야 되는데 왜 자기 당대표랑 싸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난 김은경 혁신위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두 번째는 무능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득권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엄중한 시각이죠. 국회의원들이 무릇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해서 입법적인 활동 그리고 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언론개혁이라든지 네.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이러저러한 뭐랄까요,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개혁 과제에 대해서 해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굳이 체포동의안 내지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꼭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시끄럽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런 결과까지 나올 줄은 좀 몰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이 좀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내놓은 메시지가 결국 공천 얘기였기 때문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우리가 너를 좀 이렇게 뭐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막아주겠다 뭐 이런 딜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먼저 그 이재명 대표님의 불체포 특권 포기의 의미를 저는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에 철저히 입각해서 행정의 어떤 규제 자체가 입법적으로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상권 분립의 가치보다 원칙보다는 민심, 즉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민심이 더 엄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회기에 나를 소환하면 내 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회기. 예. 그렇죠. 예, 그게 지켜지려면 비회기 돼야 되지 않습니까? 회기 때 하면 자동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이 했던 행태 자체는 철저하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거든요. 즉 내년 총선의 공천에 대한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이 이재명 대표의 순수한 의지, 진정성 이런 부분을 폄훼하고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행위를 해왔다라는 부분은 당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판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표가 그 전날 부결 쪽으로 좀 요청을 한 것으로 SNS에 올린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굳이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는 무시한 게 맞나요? 왜 그랬을까요? 최고위가 그래서 해당 행위다. 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표현이죠. 맞습니다. 해당 행위죠. 네. 저는 더 나가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의의라고 봅니다. 의의라고 보는데 그 의의의 측면에서 정치적 동지들의 함께 해야 될 그런 분들을 뒤에서 배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국민 당원들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본인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뜻보다는 본인들의 밥그릇에 좀 더 연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외에서 사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더민주혁신회의도 사실은 원외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자기 밥그릇만 관심이 좀 생기게 되나요? 왜 이러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의 지금 보이는 형태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죠. 네. 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치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퇴행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의에 맞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도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 자체도 부정하는 정권에 대해서 먼저 싸우는 것이 국회의원 도리이지 당내에 분탕질을 하는 것이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 부분을 원외에서 강제해서 원외에서 더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라는 말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페북에 올린 그 글의 입장과 관련해가지고 왜 굳이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역풍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올린 글이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용무도한 정권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기에 지금껏 전이라고 생각하고 버텨왔습니다. 황당한 누명에 분하고 억울하지만 결백을 밝히면 그만입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당의 통합과 앞으로 닥칠 위기를 염두에 두십시오. 염두에
염두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힘써 싸우자, 검찰에 맞서 보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대표가 한 건데, 그것도 단식 20일을 넘기고 있는 대표가 한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안 먹혔다는 게 조금 더 충격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몇몇의 의원들이 뭐 어제 표결을 보면 최소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 기득권 방어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어에 앞장섰나 이런 네. 부분을 보일 수 있고요. 뭐 야당의 당 대표를 검찰의 올가미에 그대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의 아가리에 당대표를 던져 넣었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심한 표현을 좀 쓰긴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더민주 서울혁신회가 앞으로 그러면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지지자들은 어제 사실 당사 앞에 모여가지고도, 혹은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도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민주당이 찢어질 수도 있다, 분당될 수 있다, 신당이 또 창당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더민주 혁신회가 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제의 상황과 혹은 앞으로의 이제 행보와 관련해서 뭐 얘기된 게 좀 있습니까? 우선 이제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부 투표가 있었고요. 그 전에 앞에 이제 소개가 좀 자세히 됐습니다만은 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 그리고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 네. 부분이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의 시초가 저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민주당 의원들께 이 부분에 대한 탄핵 해임 발의 그리고 탄핵 발의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네. 이 부분에 근거해서 어제 표결까지 갔던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의 뜻이고 그리고 민주시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혁신회의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만큼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일부 뭐 탈당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오히려 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카페에 한 1000여 명의 신규 회원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당을 더 굳건하게 강화시켜서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고 혁신해서 총선 승리의 길로 나가자 이런 움직임이 훨씬 더 크고요. 그 큰 민심 그리고 당심 이런 부분을 받아서 우리 혁신회의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더민주 혁신회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직은 원외 친명 핵심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이 국회의원은 예를 들면 일반 당원에 비해서 뭐 400배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당원 주권주의에 위배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평등한 당의 운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중심의 조직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그 부분을 관철시키고 나가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분명한 표현이다. 저는 동의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의 의지, 뜻 이런 것들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김원경 혁신안이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과제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혁신의 움직임을 주마가편 더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 수가 이번 국회에 가장 많았는데도 계속해서 4년 내내 계파 갈등만 노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친명 개념, 비명 개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윤석열 정부나 대여투쟁 이런 거보다는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는 계파 갈등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별로 동의하지도 않고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의 해당 행위의 지속적인 표현 자체가 계파 갈등으로 비쳤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정정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께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검찰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어떤 명분과 행위를 앞세워서 한 일련의 활동들이었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사리사욕과 개인의 기득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계파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건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그 의원들의 사리사욕이 더 들어간 거다. 일부 기득권의 자기 이익 지키기. 이렇게 일부 표현. 기득권의 자기 이익 지키기다. 네.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가결에 대한 표가 많아서 민주당 이탈표가 뭐 몇십 개였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반대로 해석해보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결과 관련된 표가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민주당 내에서 또 구분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국회 136과 네. 그리고 당을 지키고자 하는 250만 당원들. 아하. 이 이제 새로운 출발의 우리의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네네.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136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부결표를 던졌던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출발이라는 자산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적지 않은 자산을 바탕으로 네. 당이 대대적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서둘러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의 민주혁신회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쭉 해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할 때 같이 릴레이 단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혁신입니다. 당의 혁신은 현재는 김은경 혁신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의 내용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당원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역사 부정, 그리고 헌법 정신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죠. 그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발의, 그리고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 이 부분을 당이 요청했고 그 부분이 관철돼서 어제 가결까지 가는 그런 성과를 남겼죠. 세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내가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 하고 나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23일째 단식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혼자 싸울 게 할 수는 없죠. 네. 우리 같이 혁신해서 27년 대선 승리까지 집권까지 가려면 네. 당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20여 곳 이상의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언제까지 단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걸 좀 그냥 정말로 뭔가 한번 좀 깨부수는 방식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원래 이제 뭐 그림이라 그래야 되나 큰 그림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얘기되는 거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은 가결을 시키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구속이 되게 되면 비대위 체제를 선포를 하고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조금 나서서 뭔가 좀 행동을 해보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쭉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 뇌피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뇌피셜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정도면 어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정이 강단이 확실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그 현안의 문제들을 돌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고 강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응 활동을 해나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대표가 구속이 되는 상황,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 상황. 각각이 어떻게 그러면 활동하실까요? 법적 절차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영장실질심사, 뭐 구속적부심 등등의 절차에 대해서 법적 대응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뭐 썩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구속이라는 상황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소한 야당 대표로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고요. 더더군다나 도피의 위험성이 전혀 없죠. 일거수일투족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다 보고되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맞지 않죠. 법 정신을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상정해 두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군요. 어제 우리 방송에 이제 패널에 나오시는 김필성 변호사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김필성 변호사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변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이건 올린 글입니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어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동의안 가결 후 영장 기각되는 것이고 이제 오히려 이거는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영장 기각되는 그러면은 대표를 버렸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동의안 가결 후 영장 기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동의안 가결 후 이재명 대표 구속이 된 이후에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냥 구속되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자 김필성 변호사관 얘기 계속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동의안 가결 후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구속이 되든 아니든 김필성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조절하겠죠. 검찰이든 여당에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김필성 변호사 말은 이거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변호인들 회의에 참석하시고 자료를 같이 분석하고 논의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 거의 모두가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유죄다,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그냥 부안 내동해가지고 대표를 내놔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흘러가든 그들의 문제인이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정치공학에 있어 국민의힘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지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내 이득을 챙기겠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당원들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는 혹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일 것도 같은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뭐 영장이 발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응 방안을 조금 뭔가 생각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께서 오늘 입장을 발표를 하고 나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신구속에 대한 부분까지 당당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데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앞에 다만 김 변호사님의 그런 표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엄중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태도를 질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시나리오 자체가 당의 분란을 당의 역학관계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조금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냉엄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단식을 하고 최전면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재의 대의에 맞는 그런 상황 판단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이고 당심이고 해서 그 당심을 가지고 존중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위원장님도 마포 갑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니 민주당 사람들 자기네 의원들도 버린 대표
믿고 어떻게 선거를 하냐? 어떻게 우리가 찍어주냐? 중도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어제 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는 낮을지라도 내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았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좀 되게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모순적으로 비치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니네들이 대대적으로 혁신하면 네. 찍어줄게 라는 게 냉정한 민심이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명확합니다. 대대적으로 황골탈퇴하고 혁신해라.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같은 가결 상황을 만든 기득권과 위선과 무능으로 뭉쳐있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별해내고 심판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민심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보통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나 그런 당원들을 조금 구분해서 분리해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난 과정에서 표결, 1차 표결, 네. 그리고 어제 표결까지 보면 소신에 입각해서 표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소신에 네. 의해서. 네. 그 소신을 당당히 밝히셔야 밝혀라, 되죠. 오히려. 어떤 뜻에, 어떤 가치 입각해서 내가 가결에 혹은 기권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당원들과 민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그분들이 뭐 수박이다 말다 이런 논란이 필요 없겠죠. 네. 그 부분 당당히 밝히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아마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심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이 소신이면 소신을 정확히 밝혀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정면 승부 해보자. 그게 마땅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인이라면. 마땅하다. 정치인이라면. 예. 자, 좋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소통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앞으로는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각하죠. 네. 뭐 국민 안전 무시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추진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막무가내 결정하고요. 그리고 검찰 앞세워서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허구날 나오는 뉴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국가의 정체성,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부분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정부의 잘못된 방향,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문제제기, 질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질까? 왜냐면은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당연한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될 것인가. 사실 뭐 그동안에 그런 말 안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만한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효능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목말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4.19나 우리가 군부 독재에 대해서 나름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던 결정적 계기는 민중이 그리고 다수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말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주까지 58차 촛불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규모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많이 모이네요. 우리가 2008년, 2003년에 노무현 탄핵 때 촛불 집회, 2008년 촛불 집회, 그리고 국정농단 촛불 집회를 볼 때 거의 50만, 몇십만 단위의 대중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을 때 실제 변화를 이뤄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성과를 남긴
위대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직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서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리고 서울혁신회의가 촛불 행동과 이런 진짜 부글부글 끓는 민심들과 함께 더 규모 있게 그런 행동을 조직하겠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부분은 말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래도 더민주혁신회의가 출범을 하면서 뭔가 좀 당이나 민의가 모여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또 믿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도 할 것이고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너무나도 뼈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된다라는 반성도 하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엄중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윤 정부의 그 퇴행 너무나 심각하고 민심이 그 부분에 이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총선 승리 장담할 수 없고요. 재집권 불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철저하게 혁신하는 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더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으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한테 딜을 했다는 소리가 사실은 계속 있는데, 물론 뭐 가짜뉴스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만약에 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제 가결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뭐 저도 들으셨죠? 네. 루머를 들었는데요. 실체가 없어요? 있었다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아, 실체가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밝혀지면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기득권에 안주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벌써 던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선, 총선 뭐 우리가 집권을 위한 전략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던 과정이었고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심판하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어쨌든 당분간은 정말 그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뭔가 조금 개선해 보려는 그런 또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 나눠질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규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상임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리남 그 유명한 수리남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수요일의 그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아니 안 봤어요. 그것도 목사 나와요. 아, 그래요? 미슈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황정민이가 막 아니 그분은 좀 사이비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아니, 근데 평가하고 아까 싶지 않고. 광고하면서 광고 주님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의 맛 이래가지고. 그 말도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광고 아니 괜찮아요. 근데. 광고주잖아요. 너무 네. 맞아요. 내가 갔는데 띄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깊으신가 노영희 변호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의 맛 광고 주님 이래서. 저는 음식에 대한 신앙이 깊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잘 안 해가지고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앞만 보고 쪼박쪼박 걸어가자. 이게 제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자, 합시다. 예. 오늘 이등관 가짜뉴스 근절과 전방위적 수사, 여기 대해서 한번 또 방통위를 한번 조근조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뭐 앞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먼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몇 번 이 기자들이 질문을 막 해대니까 가짜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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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가짜뉴스만 물어보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질의응답하지 않겠어요. 샥 가버렸잖아요. 어우 세네. 아니, 저는 그래서 김해 후보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예. 도어 스태핑 그만뒀잖아요. 예. 그걸 핑계로 기자하고 한번 이제 설전 있고 나서 똑같은 것 같아요. 김행 후보자도 그런 태도잖아. 뭐 아니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뭐가 가짜인지 말해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아니 언론한테 언론 역할 하지 말라는 거가 똑같아요. 네. 물어보지 의혹 제기하지 말라는 건. 말래잖아. 네. 네. 그럼 자기가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해명을 네, 네. 못 하니까 무조건 가짜 뉴스래. 아니 이 정부는요 뭐든지 자기들이 해명하기 힘들고 뭐가 좀 궁색하면 무조건 가짜 뉴스로 막 치부를 해요. 네.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언론은 원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 근절 추진 방안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네. 나는 국회만 패스트 트랙이 있는 줄 알았어. 패스트 트랙을 하겠대. 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보든 보수든 민원을 엄청 집어넣어요. 네.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보기에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민원 넣거든요.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 뭐 예를 들어 10일 전에 온 게 메뉴에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잖아. 네네. 근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말이 뭐냐? 가짜 뉴스 관련된 게 들어오면 이걸 먼저 하겠다는 거야. 늦게 들어온 거를.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에요. 아, 그러니까 뒤에 뭐,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어도 그걸 먼저, 매일 먼저, 신속.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뭔지는 먼저 그러면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아니,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정의 자체가 아직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학자들도, 저도 언론 학자잖아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정의 내려놓은 가짜 뉴스는 정의가 없어요, 현재. 이건 사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심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요. 자, 가짜뉴스라는 규정을 방심이라고 하는 곳은 위원이 9명이거든요. 네. 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해요. 그리고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에서 해요. 국회 과방위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야 구도가 6대3 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6명 추천하고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아니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그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정한다? 그럼 자기들 정치적 입맛에 맞는 것을 가짜뉴스로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 규정을 정치권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아무거나 올라오면 이거 가짜뉴스네? 기준도 없이. 이건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불편부당해야 되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학자들이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모여서 가짜뉴스 정의를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건 가짜뉴스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6대3이면 여당이 항상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그래서 어젠가 그 뭐 신속 안건을 그걸 올렸어요. 신앙님 김만배 씨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에 인용 보도한 회사들 있죠. 네. MBC, YTN, KBS, JTBC. MBC는 좀 연기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청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준비가 좀 안 돼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MBC는 뒤로 밀어놨긴 했는데 거기에 최고 수입 범칙금을 최고 징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과징금이거든요. 네. 최고 징계를 했어. 그것도 신속 안건을 올린 거예요. 원래 다른 거 있는데 뒤로 있는 걸 앞으로 올려가지고 패스트 트랙 올려놓고 이거 가짜 뉴스다. 무슨 근거로 가짜 뉴스냐고요. 아니 그리고요 김만배 신앙님 씨 녹취록이 가짜다. 이거 누가 증명했는데요 지금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내용이 가짜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물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잘못 보도한 건 있지. 예를 들면 커피를 누가 타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또는 당시에 그 이과장이었나? 중수이과장. 네. 그 당시에 이 문제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 봐줬냐 안 봐줬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의 조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법원의 판결도 안 나왔고 그럼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이게 가짜뉴스야.
이거 보도한 건 나 가짜뉴스 보도니까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아니,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패스트트랙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근절대책 만들어 놨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똑바로 내리고 나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짜뉴스 정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요. 이 김학님, 신학님 두 사람의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녹취록에 관련돼서는 진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처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검찰의 결과가 나오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그러면 받은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 탄압의 한 종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렇죠. 사람이 네. 라고 내보낸 보도하죠. 거예요. 네, 자 맞아요. 그러면 그 회사와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은 인용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만 말해요. 그렇죠. 뭐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수사했고 뭐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최진봉이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맨날 따옴표 쳐서 말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최진봉이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만 전달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징계한다? 그것도 최고 수위로? 그러니까 말이 안 그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죠. 게다가 지금 얘기는 그런 회사만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전달했던 보도했던 앵커들을 지금 다 같이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들이 스피커란 말이죠. 예를 들면 KBS 주진우라든가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 씨라든가 네. 그다음에 KBS 또 최경영. 최경영이라든가 이미 고발됐어요. 이 세 명은.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주진우 씨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게 앵커가 그냥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죠. 이거 하는 걸 가지고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한다는 거는 도대체가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게다가 이번에 걸리지 않았지만 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인사들이 또 네, 세 명이나 있어요. 뭐 박지훈, YTN의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너 한번 변상욱 고소할까 기자. 생각해볼게. 그리고 변상욱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와 이게 뭔가 아예 그냥 입을 꼬매라 그러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 난 나보고 이해를 입을 못 꼬매라 하겠어요. 이렇게 입을 꼬매라고. 그러니까 노영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예전에 한번 됐어요. 악담을 해, 악담을. 알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진행자가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앞에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이제 가짜뉴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진행자는 그걸 인용하면 안 돼. 그냥 녹취록 있었는데 녹취록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 그 녹취록 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녹취록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출연자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게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하면 아니 진행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출연자들이 거기서 논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행자가 단정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마저도 처벌해버리면 진행자 진행 못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KBS 사사건 건인가요? 거기에서 앵커가 이제 패널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 아 그럽니까? 그리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주의인가 경고받았대요. 주의 조치인가 받았대요. 왜요? 그냥 그런 거 넘어갔다고. 그럼 앵커가 어떻게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앵커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양쪽에 지금 여야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진보 보수 아니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앵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앵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중립성 훼손이에요. 방심위에
규정 중에요.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것도 심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진행자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요? 그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몰라요. 양쪽 의견이 부딪히니까 A라는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할 때 거기에서 진행자는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진행자가 거의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이 사람의 논평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반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안 했다고 문제를 삼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진행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말한 거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말한 거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입니까? 그러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립성 훼손이에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나 몰랐네. 나 말 진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말이 되면 그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하고 뭔 소리예요 지금?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윤두현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위원장 국민의힘입니다. 허위넬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겠다 하면서 주진우, 최경영, 김어준 씨를 고발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정적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주장과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에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당시 TBS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신장식 씨, YTN의 변상우, 박지훈 씨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YTN에 나는 이동영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이동영 씨가 제일 세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장식 씨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MBC에서 이렇게 이러고 나가고 있으니까 TBS, MBC 지금 뭐 딱 타겟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지훈 씨? 박지훈 씨는 제일 중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이러는 걸까요? 노코멘트. 자, 어쨌든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황당무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언론의 재갈을 자꾸 물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최진봉 교수에게 그 야당의 어떤 고위 그 영향력 있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네. 최진봉 교수 이번에 총선 안 나갑니까? 성공회대 그걸 근처에 또 거의 언제 들었어? 거기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물어봤다는데 대답을 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무슨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커피숍에 있는데 거기 옆에 계시더라고. 근데 네. 가면서 저를 만나서 똑같은 이거 막 그 말했어요.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저는 가짜뉴스 아니에요. 네, 그건 진짜예요. 근데 제가 네.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특정 지역구까지 꼭 집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진봉을 모르시는군요. 최진봉은 갖다 떠먹여줘야지 겨우 씹습니다. 얼마나 게으른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나는 별로 그게 행복해 원래 보이지. 본인이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제가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하기까지 과정은 귀찮고 싫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지. 에이, 사람이 좋아 왜 보이지 그래. 않아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하면. 힘들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좀 제정신 바뀐 사람이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입법도 잘하고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폭거하고 막 질주하는 이런 사람들 좀 그러니까. 잡아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쨌든 본인은 좀 희생해 보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희생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제 얼굴 좀 잡아줘 보세요. 욕심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한번 노골적으로 해볼게요. 아! 자,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가방이 국민의 소속 위원들과 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하면서 예. 지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에 지하에서 괴베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 말했다는데 괴베스가 진짜 이거 보면 더 웃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너무 많은 매체, SNS,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활약을 하면 지구를 뒤엎어 놓겠구나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다는 밝혔네. 겁니다. 예.
야, 이게 그럼 자기가 하면 충분히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야, 그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이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녹취록이 거짓이라는 걸 기정사실하고 모든 걸 네, 얘기를 하고 있어. 수사도 안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요. 지금도 논란거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장동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수사를 안 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치. 지금 이렇게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렸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대선 공작이라고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근거도 없고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네.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아직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수사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 안 네. 됐어요. 그런데 아니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아니 김만미 씨 말에 100%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짜고 했다고 조작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말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김만배 씨는 몰랐다잖아. 일단 인터뷰 자체가 짜고 한 게 전혀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검사가 봐줬다. 그 검찰 라인에서 그런 얘기죠. 부산저축은행 녹취록은. 사건 관련해가지고 커피만 조사받으러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온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그 커피를. 어쨌든 그런 것의 사건의 본질은 뭐 콕 찍어서 A가 뭐 누굴 봐줬다 이런 거보다는 이 검찰 조직이 그 당시에 이걸 좀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뭐 그건 뉴스타파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용 보도한 건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래서 방통위원회 최민희 전 의원이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임명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지금 할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횡포? 아무것도 못하게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되게 그거 하기 전에는 여러 방송 나가서 옳은 말 바른 말을 조곤조곤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면 상대방 패널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쟤랑 나랑 싸우면 나와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방통위원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딱 묶어놓은 거 아니냐. 재가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고 나니까 아무런 방송에도 출연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묶어만 놓는 거죠. 아주 고도의 전술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어쨌든 조치를 취해서 뭔가 해본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후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됐습니다. 여기가 됐죠.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더불어서 방통위가 같은 날 오전에 야권 추천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해서 2명이 빠지니까 어쨌든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겠다 이런 얘기면서 입맛대로 인사를 계속 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 네. 왜냐면 전체 방문진 의사는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원래 6대3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러면 6대3 구조라고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6명, 3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권태선 이사장 물러나게 했고 그게 다시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 임명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상해요. 기다려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김성근 보궐이사가 잘못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처분 인용이 됐으니까 이 자리가 이 사람,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 대신 이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인용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해임돼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임명 처분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된 거잖아요. 또 그렇죠. 법원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을 잃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통위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 사람 김성근 이사할 때 2명인지 3명인지 제가 기억이 잘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나간 뒤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아니고 3명, 최대로 봐서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김기중 이사를 지금 2명밖에 없어요. 2명 있는데 2명이서 김기중 이사를 또 해임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행을 해둘러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방통위가 5명이 있는 이유가요. 그리고 여권 추천을 2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행정부 조직 중에 차관을요,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데는 방통위 한 군데예요. 방통위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차관 자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제로 하고 그렇죠. 야당 추천위원들도 함께 의견 들어서 네.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방통위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고요. 자기들 2명 앉아 있어요.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 그 사람들 다 해 뭐든지. 아휴. 그 이거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김기중 이사를 해임해버려요. 그러니까 8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구조로 가면서 계속 박문진을 괴롭히고, 박문진이 이사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MBC 사장 해임한 거예요. 지금 KBS하고 똑같아요. KBS 사장이 해임됐잖아요. 네. 이사들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고 그래가지고 해임안 넣어가지고 해임해버렸어요. 근데 그 해임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정현주 이사장 해임할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임을 했어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였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죠. 이런 식으로 과연 그러니까 무슨 딱 떨어지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해임의 내용을 보면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 정현주 사장은 배임 혐의로 그때 당시에 네. 해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원 가서 판단받아보니까 배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쫓아내고 나서 몇 년이 걸쳐서 법적 절차가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다 한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MBC 사장을 바꿔가지고 MBC 진행자들을 다 쫓아내고 본인들을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내가 참 요즘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세용지만은 있구나. 그때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그때 올라갔을 때 최진봉 교수 자기도 원선했다가 잘렸잖아요. 잘린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붙었어 봐요. 최진봉 교수도 방송이 생명인데 방송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여기저기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생은 세몽지마다 노영이랑 일하면 잘 떨어진 된다. 게 잘 됐다. 노영이랑 이런 게 잘 됐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최진봉 교수님을 뭐 예. 웃기자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예. 이 씁쓸함을 제가 좀 우회적으로 이게 조금 돌려서 좀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모질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사람은 아닌데 최진봉 교수 딱 보니까 얼마나 저 사람은 팔자가 좋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보세요. 팔자는 내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좀 했습니다. 저는 팔자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알겠어요. 뜻을 믿습니다. 네. 자, 예.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유나 씨가 가수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예. 이번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뭐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예.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은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 말이었고요. 뒤에 싸가지 운우는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맹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네. 정치적인 거 아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받아주지 말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계속해서 연예인의 발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 그것도 여당의 대표잖아요. 여당의 대표가 연예인, 유명인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지나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너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겠어요. 지금 이게 김민아 씨를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헐리우드에서 시상식 같은 데서 자기 소신반을 하는 유명 배우들. 스타들 많잖아요. 배우들 비난한 거 보셨어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무슨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정말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제가 물어볼게요. 김윤아 씨가 비판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우리 여당을 비판했습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했어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어요? 일본 비판했어요. 일본이 그런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고 오염수 방류하는 거. 네. 근데 왜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하는 거예요? 어느 당 대표예요? 본인은 이상하잖아. 일본 비판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지구가 아프고 그렇게 하면 오염이 되고 김윤아 씨는 자녀도 있잖아요. 엄마 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럼요, 걱정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본을 비판했는데 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화를 내죠? 어디 소속이세요? 자기 정체성이 뭐죠 대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대체? 남 욕을 했는데 화를 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대체?
저는 김기현 대표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표면 여당 대표답게 행동하시고요. 연예인들 시비 걸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건 뭐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됐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 일반 개인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네.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체성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비판하는데 왜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화를 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니 그게 자기하고 직접적 연관도 없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됐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 백분 토론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여당 쪽 사람들이 유인촌 씨는 직접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했을 뿐이고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한 부처의 장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부처의 일과 관련돼서 탄압받고 블랙리스트 작성돼가지고 방송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아니 근데 문화예술계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유인촌 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건 모르죠, 상황인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어저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럼 그런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탄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네. 황당한 제가 느끼는 게 유인촌 전 장관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이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뭐 분이잖아. 엄청 근데 많죠. 예. 나머지 두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 신원식, 맞아요. 김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의외로 유인촌 얘기가 안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가 기뻐하고 있을지도 몰라 속으로. 김행 이분이 와서 막 너무 많이 뭘 만들어내니까 신원식하고. 네, 두 사람이 너무 뭐 이게 그러니까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그건 난 이제 차치하고.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돈이 많대요? 누구요? 유인촌 후보자 162억 신고했잖아요. 김행도 돈 김행 많잖아요. 164억 신고하고. 와, 대단해.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 보세요 문학의 돈에 관심이 블랙리스트 없구나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만든 건 맞지만 유인촌 그 당시에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게 확인된 게 아니라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네. 드리겠어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면 문화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권한, 그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정원이 그런 행동을 한 걸 비판을 해야지 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볼게요. 그건 의혹이고 의심이에요. 네. 확신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그런 조사를 왜 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국정원이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면 알아서 했다고 쳐. 거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어. 자료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러면? 이걸 자 문화예술인 장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장관도 어느 부처 장관이겠냐고. 문체부 장관 당연하지. 이걸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주겠어. 이걸 통일부 장관한테 주겠어. 말이 돼요 이게? VIP한테 올렸나? 모르지 직접? 그거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국정원에서 스스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련된 일을 만들었으면 그 결과물을 관련된 부처에 주겠죠. 딴 데 주겠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추측이에요. 의심이고.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한 배를 탄 사람이? 자, 어쨌든 그 추측, 의심. 네. 그러면 이게 네. 다른 부처 가기보다는 문체부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네, 이렇게 의심이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꽁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분 추천합니다. 노사연 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로. 노사연 씨가 지난번에 또 우리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또 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덜한 상황에서 지금 혼자 이득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오늘 최진모 교수님이 이 열변 토하는 것 때문에 네. 강원희님께서 네. 또 슈퍼챗으로 아유,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정치권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김현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방통위부터 정치계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만에 결국 여의도 성미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뭐 속보로 지금 봤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정청래 최고가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송이 됐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병원으로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거의 방문하는 분들을 못 만난 상태고, 좀 크게. 예, 그러니까 못 만난 상태고 네. 어제도 거의 누워만 계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송한 후에 뭐 다시 안정이 되면 단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하고 김현 의원하고 지난번에 5일째 되던 날, 물론 김현 네, 의원은 네. 그 전에도 갔었지만 네. 5일째 되던 날 같이 갔었었고 그때 마침 최고위원 회의가 열려 있어서 더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규탄을 하고 그리고 당 대표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온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5일째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악수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누군지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뭐 거의 한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사실 단식 시작할 때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태도나 이런 저희가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실관계도 왜곡시키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지속적으로 야당을 경멸해오고 무시해오고 그렇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무기한 단식 농성 그리고 목숨 건 투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측근이 이제 끝났다, 뭐 병원 갈 시기 지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은 되게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게 건강이 19일차 되면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제 종교인들이 단식을 할 경우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단식은 여느 단식하고 좀 다르게 촛불 집회에 문화제 할 때도 계속 참석을 했었고. 계속 참석을 해야 본인이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4번까지는 연설까지 하셨죠. 연설까지. 예, 연설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검찰 조사 2번, 그 다음에 후쿠시마 핵 폐기수 오염, 네. 그거에 대한 반대 집회도 참석을 하셨고, 그게 아마 3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설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계속 하셨어요. 열흘 넘게까지 예, 예.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러 온 분들 만나서 이제 대화 나눈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각계각층의 이해가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또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몸의 상태를 계속 네. 악화시키는 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길게 단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단식은 이제 당 대표로서 단식하는 거기 때문에 한 3-4배 정도의 그렇죠. 체력 소모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세월호 때 김용호 씨가 단식을 43일 정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옆에 계속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요. 거의 체력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냥 그런 수단으로 자꾸 이용해 먹는 그런 질문 하나 내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단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단식을 보통 하게 되면 물도 안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하고 소금을 먹습니다. 물하고 소금을 네, 먹어요. 네. 수분과 전해질 뭐 이런 것들 때문인가 네, 보죠.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단식의 기준은 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면 이제 몸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네. 당을 뺀 모든 게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 먹는 게 이제 단식, 먹는 거를 끊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에도 당이 있는 거고 다 그것을 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만 이제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그것만 그러니까 그냥 그 수치하는 거죠. 몸에 있는 균형점이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의 정도로만 것,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사실 우리 김효한 의원도 방통위원 할 때 이 김효지 씨가 너무 지나치게 언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하면서 단식을 그때 하셔가지고 MBC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국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지를 한 5일 정도는 일단 방통위에서 함부로 못하게 저지는 일단 하셨었거든요. 본인이 단식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단식을 도대체 왜 하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김현 의원도 했는데 결국에는 끝나고 나니까 약속해놓고 끝나고 나니까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추는 효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최소한의 늦추는 효과만이라도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도하고 그다음에 군사 작전 펼치듯이 방송 장악을 무모하게 하는데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 일단은 단식을 통해서 여론화시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왜 단식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에서 그냥 회의를 하면 외면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네.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하지라고 그렇죠. 바로 상대방이 그거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에서 네. 누가 단식을 하라 그랬냐라는 맞아요. 말로 하고 그다음에 네. 해외에 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의 중심이 대통령과 부인에 맞춰져 있는 거죠.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라는 그런 적반하장의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 몸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용산의 그런 태도나 아니면은 방탄 프레임이라든지요. 여당 네. 대표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전국 자체가 꼬여 있다,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관점과 말과 행동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당의 제일 의석수가 많은 당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처럼 대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법 위에 때문에 군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그동안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면서 해봤지만 안 되니까 최우선으로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런 각오로 지금 야당 대표가 여기 임했다는 건데 이런 조롱도 있었어요. 물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뭐 여당에 뭐 먹는 거 가지고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잠자러 들어가냐? 니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서 나중에 안 먹은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 그건 뭡니까? 일단은 의사가 계속 이제 현장에 상주하고 맥박이나 있군요. 혈압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음식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모종에 몰래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체크가 됩니다. 몸에. 네, 체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당 대표실에서 주무셨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단식하는 장소에서 세기도 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제 안으로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곳에 계시게 되면 경호 인력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군요. 바깥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안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심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대표가 다른 어떤 뭐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 그럼요. 드러나는 건데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선 예.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아니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 체크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5일 동안 단식할 때 물과 소금으로 했는데 우리 그 이제 공직사에서 제가 최초로 단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뭐가 나오는 것까지 다 누군가는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뒤져요. 네, 그 뭐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야당 대표가 물고기 속에, 그러니까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다 노출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체크가 된다고 보기 네. 때문에 네,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계속되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비아냥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단식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사람들이다. 게다가 뭐 대통령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 당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처음에 그 말한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정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제 병행하고 한다고 하지만 네. SNS를 통해서 뭐 대화를 나누자라고 2차례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정말 제가 이 정부는 매를 버는구나. 지금 아무리 검찰 권력이 강하고 네. 언론의 그 동조하에서 검언 유착이 된 상태에서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오랫동안 그분도 뭐 시장도 하시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했는데 네. 물론 뭐 그 용산의 지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네. 재량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단식 얘기를 했지만 그 방통위가 용산 부속실로 전락하면서 그러니까요. 텔레비전 수신료 뭐 그리고 막 밀어붙일 때도 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네. 김효재 직무대행이 5일째 되던 날 와서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제 요구를 수용해서 일단은 좀 그 늦춰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이고 그 공당의 대표로서 또 대표가 단식할 때는 그렇게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민주당에서 당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거나 뭐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 인사를 하고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풀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데 이번의 경우는 저는 하지하책을 쓰고 있다. 네. 예, 최악의 스스로 잔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방통위 얘기 좀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이재명 대표 현재 상황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되어서 의료진들로부터 체크를 지금 받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저희들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식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검찰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지금 바뀌면서 검찰의 행동이 너무 빨라지고 너무 예상대로 그냥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타파와 JTBC 뭐 이런 것을 향해서 압수수색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대선에서 니네가 일부러 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정말로 이게 가짜뉴스였고 말도 안 되는 거였으면 대선 당시 벌써 이거 1년 반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JTBC에서 나온 남욱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에요. 거의 2년 전 일이에요. 뉴스타파 얘기는 작년 3월 10일부터 한 3일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도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이 된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에 뭐가 문제인지 확인했었어야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뉴스타파랑 JTBC가 가짜뉴스 막 퍼뜨렸다. 이거는 음모다. 대선에서 얘기하려고 이런 거다.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자체가 다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시도였는데 네.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면서 작전을 한 1년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막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의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다급하게 할 수밖에 없죠. 총선 앞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관 위원장을 그 하자가 많은 사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자 내지는 기술자가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소위 방송 장악 방식대로 지금 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말씀대로 가짜 뉴스라고 했다면 왜 못했냐? 위원장이 그때는 한상혁 위원장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예. 웃기잖아요.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진실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진실로 여기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수장이 바뀌고 나면 그게 갑자기 가짜뉴스가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모든 게 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감사원도 정부가 그렇고, 운영이 예. 안 되니까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다 뒤집어서 뭐 애니스만 예, 노무현으로 예, 예. 해서 다 솎아내고 뒤지고 구속시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반 건데 적어도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 가짜 뉴스 뭐 언론 탄압, 방송사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총선을 총선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아이고. 네 그래야지만 시행령으로 진행하던 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사실은 방통위도 그 인수위 때 하고 싶었던 것은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는 거였죠. 장관과 그렇죠. 차관이 있는. 독립적으로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독립성을 지키는 방통위를 개편을 못 하는 거잖아요.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본인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2008년도처럼 150 네. 참석 정도 얻어서 하겠다 이런 거라서 모든 영역에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정치가 되게 시끄럽구나 외면하게 만들고 투표장에 투표하러 오지 않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네. 예, 추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오죽자죽 나고 답답했으면 원래 저는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에 후원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만 그냥 일시적으로 뉴스타파하고 한겨레는 제가 아주 최소로 보냈습니다. 이건 더 그냥 상징적 표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억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후원으로 한번 본인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3대 위기를 얘기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위기와 그다음에 그 경제, 그다음에 평화. 네. 그럼 사신 말씀이 좋은 신문 보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 무도한 정권에게 할 수 있는 저항은 물론 집회를 참석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하나라도 남겨주는 그런 네, 참여가 많은 맞습니다. 힘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경향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방법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어도 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JTBC랑 뉴스타파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뉴스타파에서는 나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용감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송사들 혹은 이 언론사들이 취재한 그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뭐 10몇 개가 넘는 그런 다른 회사들도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곤란 지경에 빠졌습니다. 방통위에서는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팩트체크 경위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요.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성이라는 게 다 조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방송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이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이것도 좀 많이 오바됐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방통위원 했던 분이 아니 안 했던 일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 방송사가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 내지는 뭐 방송평가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체계에서 평가를 할 때 이제 뭐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특정한 보도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러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월권이고 사실은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 것이 독립적인 기구를 둔 것이 그런 뭐 가짜뉴스나 아니면 심의 내용의 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거기서 다루고 그 결정된 걸 가지고 방통위가 그 제재가 수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이것도 서면으로 그냥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방통위가 방심위 기능을 한다. 지난번에 정연주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방심위 기능을 방통위가 한다. 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의 간섭과 지시가 받지 않은 방심위를 만들었던 게 2008년도거든요. 네, 최수용 맞아요. 위원장 때 만든 건데 지금 그 이전, 그러니까 그 민간기구 준 정부기관으로 있었던 방송위원회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그 이동관 위원장이 하는데 제가 볼 네. 때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마일리지를 계속 열심히 쌓아 나가고 계시다. 탄핵 마일리지요? 네. 탄핵이란 말은 위험한 말 아니에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하는 이동관에 겁니다. 대한 네. 탄핵. 아, 알겠습니다. 난 딴 탄핵인 딴 줄 알았어요. 탄핵, 대통령 탄핵 또 뭐 마일리지 쌓고 있는 거는 뭐 여러 차례 거쳐서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예. 자, 구멍뿌님 개각 인사도 한번 얘기해보죠. 이번 윤석열 정부 개각 후보자들 하나같이 말많은 인사들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태극기 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악마라고 그러면서 막말에 가까운 원칙적인, 막말에 가까운이 아니라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내 소유의 한남동 고급 빌라는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각각 재산 신고한 게 164억 정도더라고요. 둘이 다. 와, 이게 164억이라는 거 나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렇게 돈들이 많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돈은 많을 수 있죠. 많을 뭐 수 많은 있어요? 걸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건 근데 아닌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팍 늘었던데 다들. 그 예를 들어서 그 누락을 했다,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김행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위크트리 관련한 주식을 네. 뭐 짬짬이로 했다 이제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무도한 발언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부의 그냥 특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받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인식 안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말을 하면 임용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더 많이 발생해요? 네. 그건 너무 우리들에게 희망을 뺏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 희망이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인사가 네. 켜켜이 쌓이면 그 적폐는 반드시 청산이 된다는 게 역사의 진리로 저는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신원식 후보자의 그건 그다음에 김행 후보자의 거짓말 네. 그다음에 유인촌 유인촌 후보자. 사실은 이거는 과거 인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그랬죠. 그 더구나 이제 뭐 아까 김기현 대표가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것도 있지만 네. 그냥 개인적인 SNS 활동을 가지고 연예인에 대해서 진짜 몰상식한 발언을 뱉어내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그 장관들 이런 정도가 이 정부의 수준이다. 예. 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속상한데요. 이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장관들의 수준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참 드라마틱하십니다. 이번이 뭐라고 얘기했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관이 자기 부처에 대해서 내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요. 뭐 무슨 연극 무대도 아니고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장관이 그냥 뭐 더러운 거 치워주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랑 모른다. 나는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이러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콘텐츠와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었고 이 김 여사의 행사에 2번이나 계속 같이 참석했었던 게 또 나오기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때 대변인일 때 갔고 그 옆에 조윤선 장관 그때도 조윤선 장관이었는지 그 시기가 2013년도가 있었고 2019년도가 있었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현재 대통령 부인이 이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2018년도에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2013년도면 여주지청장 가기 전 아닙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당시. 특수부 검사 시절 갔고 그리고 이제 대변인 정무수석 이럴 때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실 때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미술 세계에서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뭐 댓글에도 좋아요도 누르고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친분을 쌓는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걸로 네, 네. 학력, 경력 뭐 이런 수많은 상황이 그때가 가장 열심히 하셨을 때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친분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을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가면 가는 거고 친분을 싸우면 싸울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왜 거짓말을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며 친분을 부정하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언급한 2번 이외에도 김 여사가 참석했던 13년과 15년 전시회 개막식에도 참석했었다. 김 후보가 창업한 위키트리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콘텐츠가 공동 주최 또는 주관했던 전시회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로 만날 수밖에 없고 친분이 있다는 건 확인되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중요한 요점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유인천 후보에 대한 얘기도 해봅시다. 유인천 장관이 도대체 문체부 장관 할 때 한 게 정확히 뭡니까? 오로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혔다. 이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본인은 아니었다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잘 못했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지금 12년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무엇을 그동안에 잘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꼭 앉아야 되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에게.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네. 그때 당시 법사위 청문회 때, 법사위 때 물어봤던데 MB 정부가 가장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맞아요. MB 정부 때 거를 수사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것도 수사했는데 수사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아마 MB 정부 때 그런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능들이었던 것 같고 네. 그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물난이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그 외의 영역은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MB 사람들로 네. 둘러싸여 있다. 네. 알겠습니다. 치킨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이재명 대표님 정말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저한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후보죠. 민주당 후보가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었는데 여당 측의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씨가 결국 물론 경선이라고 한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자, 본인이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갑자기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다시 돌아왔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부가 사면복권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씨 얘기는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나는 그때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당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할 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부정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법을 부정하고 시행령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지는 좀 합리적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김태우 구청장을 확정시켜서 가는 것도 뭐 이상하지는 않다.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가 네.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40억을 그 국고를 손실했는데 그 사람을 3개월 만에 다시 내보낸다. 그러니까요. 이런 무도한 정권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없어요. 자, 일각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펼치고 있는데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김태우 씨가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됩니다. 인사, 뭐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 직권남용했다는 의심받는 그런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잘했네.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오케이 해줬잖아. 이런 뜻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네요. 고맙습니다. 네.